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리서치 김재현 연구원입니다. 예,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펀드, 배당 펀드 관련된 자료고요. 올해 그 배당주 펀드들 성과 보면은 처참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은 전체 국내 시장에서 공모 펀드가 배당주가 지금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만 거의 1조 가까이 돈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제 성과도 부진했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성과가 되게 부진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배당주를 좀 봐야 되는 시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저조했던 성과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방어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근데 올해 이 코로나 이슈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쓴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주가 이제 부각되면서 가치주에 있는 배당주는 피해를 받은 양상이었고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배당을 포기한 기업들이 이제 다수 나오면서 배당주들이 관심이 덜했는데, 사실 지금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면은 배당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분기 누적으로 보면 잉여현금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오히려 더 개선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당 금액 차원에서도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상반기 때는 성장주가 독주로 나타났다면은 지금 최근 상황은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어떤 빠른 순환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들도 최근 덩달아서 지금 지수 측면에서도 괜찮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엔 배당주를 볼 때 고배당주를 볼 것이냐, 배당 성장주를 볼 것이냐, 이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치 영역에 있는 밸류 유형의 인덱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가치형이면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립 정도로 맞춰져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펀드도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VI 굿초이스 배당, 미래에셋, NH아몬디, 키움 고배당, 신한BNP 이런 배당주 펀드들이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배당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도 관심 가질만 하고, 업종으로 보면은 자동차나 증권, 반도체,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지금 배당 성장 컨셉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당주들도 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임하시는 분들도 배당주 쪽 펀드 쪽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로 놓고 보면은 배당주 펀드가 되게 펀드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되게 하위권에 있는 상황이고, 주요 편입 종목들도 성장주 대비해서 되게 좀 언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 기업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배당도 그렇게 많이 못 줄 것 같다는 게 일단 직관적인 느낌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혹시 자료 보고 계시면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주 성과 이제 숫자 하나로 얘기하는 숫자에는 좀 많이 왜곡이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그 운용사별 배당주 펀드 사이즈 규모를 보면은 소수 운용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운용사의 성과가 전체 배당주 펀드의 성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배당주 펀드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배당주 펀드라든지 성장주 비중을 높여놓은 이제 배당주 펀드들은 올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당주의 성과가 숫자가 그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페이지 또 같이 봐주시면 왼쪽 차트는 그 시장의 배당금과 순이익의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동행하는데, 배당금의 특징은 뭐냐면 순이익이 준 만큼 배당금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한번 줘버리면은 기업들이 배당금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이익이 엄청 줄어들었다 그러면 배당도 분명 줄어들겠죠. 근데 지난해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지난해 순이익이 무려 40% 넘게 줄었거든요. 근데 배당은 2%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지금 순이익이 전망치가 작년만큼 정도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9.6조 원의 연간 배당금은 가능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중요한데 나머지 기업들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잉여연금 흐름과 지금 이 시장 배당금 간의 추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 누적까지 보면은 지금 잉여연금 흐름이 지난해 대비 오히려 더 개선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잉여연금이라 그러면은 이제 영업현금에다가 캐펙스 뺀 숫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기업들이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줄어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 나라들은 올해 배당이 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배당이 올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에 올인하는 이런 배당주 말고 가치랑 성장이 조금 섞여 있어서 균형 잡힌 스타일의 이런 펀드들은 괜찮을 수 있다. 최근 지수 측면에서도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예, 미드 스몰캡하고 그 콜라보 자료를 작성했고요. 음식료 산업은 소비자와 주변 환경에 따라 산업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몇 년 전부터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 환경, 특히 음식료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관련 업체들의 행보는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과 질병 발생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소통과 유통이 디지털로 스위칭되는 주변 환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산업이 바뀔 수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먼저 클린푸드, 식품 안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기업들도 소비자의 의견 반영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자체뿐 아니라 생산, 유통, 구매, 소비의 전 과정도 간편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제품 측면에서는요, 현재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요. 미래는 결국 대체 식품으로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은 현재는 공정 자동화와 농업 기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전 과정을 관리, 예측, 통제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팜의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재도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먼저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친환경 용기나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로의 교체인데요. 유통기한을 알려주거나 식품 보관을 길게 하는 등의 스마트 패키징이 최근 개발되고 있어 부자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부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들을 이번 보고서에서 선정했고요. 관련 기업 중에서는 CJ제일제당과 서흥을 탑픽으로 제시하고요. 풀무원, 동원 F&B, 콜마 B&H, 노바렉스를 그 다음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관련 기업으로 동원 시스템즈 그린플러스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제당은 3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간편식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영업력 그리고 기술력을 모두 확충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간편식 시장에서도 1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말에 증설한 진천 공장이 작년 같은 경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 공장을 통해서 성장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친환경 용기나 패키지 전환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실적 같은 경우도 우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나 생물 자원의 스팟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식품 안전성이 높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해외에서도 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대체 제품에 대한 그런 투자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동원 홈푸드를 통해서 그 소스 시장에서의 그런 모듈화를 통해 이런 외식 쪽에서의 그런 뭐 자동화 이런 간편화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 기반의 그런 채널들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반찬 온라인 반찬 가게인 더 반찬 그리고 뭐 금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육류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을 또 M&A해서 이미 그쪽 온라인 기반의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그 미국의 비욘드 미트와 제휴를 통해서 그 비욘드 미트를 독점적으로 지금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커버한 기업은 이제 비욘드 미트인데요. 해외 기업인데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에서 그 유가 공장이 코로나19로 지금 셧다운 되면서 그 대체 육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사실 뭐 단기적 변동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글로벌 대체육 시장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흐름은 뭐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올해 진입을 했는데 가장 이제 식품 그런 육류 쪽에서 소비가 높은 중국 시장을 잡을 경우에 더 성장 여력은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드 스몰캡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스몰캡에서는 건기식 이제 OEM, ODM 3사를 썼고요. 동원 시스템즈, 그린플러스 이렇게 썼는데 다 발표드릴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노바렉스를 추천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OEM, ODM이 좋다. 왜냐하면 시장은 좋은데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그 브랜드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이걸 잘 만들어줄 수 있는 OEM, ODM 업체들의 대형화가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이 회사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작성한 게 이제 1등, 2등, 3등을 다 썼어요. 콜마 B&H, 그 다음에 서흥, 노바렉스 이렇게 썼고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마 B&H는 56페이지에 있고요. 콜마 B&H의 최근 포인트는 중국 쪽 수출이에요. 중국 쪽이 이번에 애터미가 진출을 하면서 콜마 B&H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이제 세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서 올해 800억 매출, 내년에는 2천억 매출을 보고 있고요. 이 가정은 중국이 현재 이제 1인당 회원 매출이 2만 원인데 내년까지는 4만 원까지 그러니까 대만 수준까지는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한 19배 정도 되니까 이 업종 내에서 가장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흥은 61페이지에 있고 이번에 서흥을 저희가 탑픽으로 넣은 이유는 뭐 서흥이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서 PR이 올해 기준으로도 지금 13배대고 내년으로 11배이기 때문에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서흥의 수출 비중이 34%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이제 제약 쪽 캡슐 만드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데 좀 주목할 점은 베트남 공장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캐파가 내년도가 되면 42기라서 국내 공장이 45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수출 비중 높은 회사인데 이렇게 뭐 건기식 내수 이런 이제 캡을 씌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밸류에이션 더 싸 보이고요.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을 아마 아실 텐데 내추럴 엔도텍이 지금 거래 정지인 상태인데 서흥에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하는 게 내추럴 엔도텍은 사실 백수의 추출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브랜드가 이제 완전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흥에서는 향후에 브랜드 회사를 하나 잡고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고 내추럴 엔도텍에서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아마 백소를 새로 좀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서흥이 원래 OEM만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쌌었는데 OEM의 마진율도 상당히 좋고 거의 ODM 수준으로 좋고 ODM을 이제 내추럴 엔도텍 인수로 R&D까지 갖추는 이제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서흥을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노바렉스는 많이 말씀드려서 이번에 패스를 하고 동원 시스템즈까지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70페이지고요.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포장재 전문 회사입니다. 뭐 참치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거의 뭐 시장 가서, 슈퍼 가서 이제 사시는 대부분의 포장재를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지금 PER이 12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작년도 실적이 안 좋게 만들었다 아셉틱, 산형 패키징에서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동원 시스템즈도 좀 볼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음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영국의 암홀딩스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관련해서 해외기업 분석팀 박주선 연구원이랑 같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암홀딩스를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에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 주식으로 215억 달러 주고 현금으로 120억 달러를 주는 그런 딜입니다.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암홀딩스를 314억 달러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90억 달러 정도 차익을 보고 매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홀딩스는 전 세계 IT 모바일 디바이스의 한 95%가 채택하고 있는 암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회사고 실질적인 전 세계의 모든 프로세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이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회사입니다. 그래서 IT 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든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다 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C랑 서버는 인텔의 X86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애플이 당장 이번 분기부터 일부 PC 제품에 암 아키텍처를 적용한 자체 설계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기로 했고 서버 쪽에서도 이 암 아키텍처가 최근에 시장 점유율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먼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수가 엔비디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주가도 이걸 반영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좀 메가딜이 있을 경우에 인수하는 회사의 주가에는 크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첫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이거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는 이 암의 기술력을 흡수해서 자사 이제 칩 설계 핵심 역량이 좀 많이 강화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 엔드 프로덕트랑 이 베이스 아키텍처랑 그 최적화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좀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를 자기 주식을 대부분 주고 현금을 한 120억 달러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도 좀 좋은 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IT 최근에 그 미국 시장 중심으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 딜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큰 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또 더 그렇게 해석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프트뱅크 그룹에 대한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사실 IPO를 통해서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우세했지만 완전 매각으로 선회를 하게 된 거고요. 이번 매각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약 한 6에서 8%가량 보유하게 됐습니다. 암에 대한 지배권은 상실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의 지분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옵션 투자 등으로 현금을 확보한 소프트뱅크 그룹이 MBO 등을 활용해서 이제 상장 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내용은 사실 2015년부터 언급이 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이번엔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매각 차익도 있지만 최근에 나스닥 대형주들에 대한 콜옵션 관련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상장 폐지를 위한 자금 확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매각을 통한 수익 실현이나 MBO 가능성 부각 등은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걸로 보시나요? 예, 삼성전자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딜이 작은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역시 프로세서의 ARM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거를 인수를 해서 자기네들이 내재화 시켜버리면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은 경쟁사가 이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이 ARM에 대응하는 리스크 5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더 발전시켜가지고 삼성이나 애플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보통 이제 뭐 테크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뷰가 안 좋으면 사실 이런 딜들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뭐 거의 40조 이상에 달하는 딜이고 ARM이라는 회사가 크게 뭐 돈을 잘 못 법니다. 그 40조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이 뭐 100배가 넘어가는 그런 딜인데 이런 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글로벌 IT 산업에 대해서 아직 그 성장 섹터다. 이거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BH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BH 목표 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일단, 그, 본업인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 RFPCB가 뭐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반기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거고 특히 이제 아이폰 5G 모델이 하반기에 좀 판매가 잘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 이제 화웨이 반사수혜가 있으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확대되고 5G 신사업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좀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규 사업인 5G 안테나 케이블 FPCB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이제 뭐 200억 원 수준으로 좀 미미하지만 내년부터는 뭐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그 매출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만 일단 주요 고객사로 지금 들어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애플이 퀄컴 4세대 밀리미터 웨이브 그 모뎀 칩을 사용하게 되면 BH가 DKT랑 이제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몇천억 단위로 이제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장 잠재력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1200억 수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방금 발간된 스팟 자료 말씀드리면요. 갤럭시 Z 폴드 2가 지금 일단 사전 예약 판매가 되게 좋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어제 밤부터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급제 물량 포함해서 뭐 6만 대 수준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지금 삼성닷컴에서 판매하는 Z 폴드 수량은 조기 소진돼서 이제 사전 판매를 종료한다고 이제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는 1차, 2차 물량이 각각 이제 3, 4천 대 그리고 2만 대 이렇게 2만 5천 대 정도 됐었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일단 판매가 양호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관련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KH바텍하고 BH, 이녹스험나 소재, 파인테크닉스,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게 이제 있고요. 일단 그 반응이 좋은 이유는 몇 가지만 잠깐 좀 보면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좀 제일 크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쳤을 때 전면 카메라 그 노치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제 몰입감이 커지고 기존 폴드 사용자한테 100만원 달하는 이제 보상금을 지금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18일부터 이제 정식 출시가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판매량이 좀 양호하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ABB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B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BB란 기업이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기업 소개를 좀 짧게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소개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891년에 스위스에서 창업을 했고요. 1988년에 대규모 M&A를 하면서 증시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년 정도 된 기업이니까요. 롱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10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있던 기업인데요. 원래 이 기업의 주력 매출 구조가 이 각국의 정부 이제 전력청으로부터 이제 그 발전기나 이제 차단기, 변압기 같은 걸 수주해서 국내 LS 산전이나 현대일렉트릭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들 기업 자체가 원래 ABB를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서 박스권에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파워그리드 쪽 매각을 진행을 해서 이게 매각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완전히 형태가 변해서 이제 4차 산업 이제 관련 기업으로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 박스권 상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1년 퍼 29배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 32.5달러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29배의 산정 기준은 저희 최근 2016년부터 2019년의 고점들의 평균이 한 29배가 되고요. 현재 다우지수 평균도 29배 정도, S&P 500도 평균도 한 30배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무모한 목표 주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저는 올해 매출이 한 죄송합니다. 252억 달러 정도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 270억 달러, 그 다음 내후년에 한 284억 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이랑 비교하면 올해만 이제 소폭의 매출 감소가 있고 우상향이 지속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공급망에 이제 기대서 이제 수익을 뽑던 사업 구조를 탈피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기와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기 철도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각종 부품 공급 또는 이제 이 회사가 산업 자동화 쪽에도 컨트롤 쪽에도 굉장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산업 자동화나 로봇 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구동하는 데 필요한 모터 쪽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에 따른 이제 전동화 추세에 이제 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고객군 자체가 B2G, 원래 정부기관을 상대하던 것들에서 B2B, 기업들을 상대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쪽은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과를 보이면 얼마든지 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B 기술 자체가 이미 전력업계에서는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자동차나 철도 같은 이동수단에서도 점점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련된 매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쪽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8페이지를 봐주시면 전력의 평균 공급 가격도 높아지고요. 자동화 솔루션의 시장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 가격도 실제로 비싸졌고 그 다음에 임금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적인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단순히 이제 기존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비딩 쪽은 이제 내가 최저가를 제시해야 수주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성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BB의 사업 구조 변화는 한마디로 저가 수주를 해야 되는 이런 B2G 사업은 안 한다. 이제 우리는 성능으로 승부를 하는 B2B 비즈니스를 좀 해보겠다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기업은 B2G 구조를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 에너지 이런 확산 추세에 그냥 부응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S&P 500도 평균인 한 29배까지 도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인프라는 마이너스 1.26% 좀 감소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으로 보면은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그게 ECB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뭐 평가를 괜찮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완화적 통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근에 유럽도 코로나 2차 확산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인프라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섹터 단을 보면은 공항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에 있는 공항이 이렇게 돼 있는 인프라 쪽이 사실상 덜 올라오는데요. 3페이지에 그림 2번 보시면은 1차 확산 끝나고 좀 잠잠해졌다가 2차 확산 다시 시작되니까 사실상 항공에 대한 통행량이 좀 줄었다는 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큰 이슈는 북미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의 산불입니다. 3개주에 거쳐서 지금 계속 산불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 에어커라고 하면은 국내에 한국의 한 20%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쪽에 관련된 PCG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캘리포니아 쪽은 원래 산불이 계속 나는 지역인데 올해는 유난히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최대 유틸리 업체가 파산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배상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뭐 조금 그쪽 관련된 유틸 업체는 조금 좀 가격이 빠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리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도 한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미국 주가지수 하락하면서 좀 같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2주간 약 3% 빠지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거의 4% 후반대로 좀 올라온 상황이어서 좀 매력도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또 리츠 자체도 좀 인플레 해지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확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리테일 쪽에 이슈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9일에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리츠가 이제 그 브룩필드 프로퍼티랑 손을 잡고 이제 미국 그 중저가 백화점 JCPenney를 8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인수 이후에 이제 JCPenney를 좀 쪼개서 일부 부동산은 채권자한테 넘기고 나머지 자산이랑 리테일 사업권을 좀 사이먼과 브룩필드가 가져가는 구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에 그림 1번 봐주시면,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상 뭐 이커머스 확산이나 경쟁 격화 때문에 중소형 몰이랑 대형 몰 사이에 지금 임대료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형 몰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여력 가지고 있고 또 재무 건전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몰 리츠가 이제 타 리츠나 자산을 인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대형 리츠로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